자, 먼저 189페이지. 자, 189페이지. 지역지구제 하고 나왔습니다. 지역지구제. 자, 공법용어죠. 공법용어. 자, 이제 우리 주택이 있습니다. 우리 집 뒷뜰에 공의 공장이 있으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부의 외모가 이렇게 발생한다. 부의 외모가. 집값 떨어진다. 그러면 이 아르메마가 못 참지. 머리 띠며 가서 야, 이 주거지역 하거나 공업지역 하거나 결판 내라. 이렇게 하겠죠. 이걸 보고 이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이 혼재하고 있는 지역에 이렇게 이제 출제를 합니다. 간간히 이렇게 한 번씩 출제해요. 그래서 특정 분야, 매년 출제하는 분야에 먼저 집중하시고 나중에 어쩌다 한번 출제하는 걸 그때그때 한 5년마다 터울 되면 그때 집중 공부하시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약간 소홀해도 상관없습니다. 부담 없이 일단 보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이건 이제 주거지역으로 해요. 주거지역으로. 주거지역으로 지역 주거지역 설정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집값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렇죠. 내려간다고? 앞으로 공장이 이사를 가거나 안 그러면 새로운 공장은 못 들어올 거고 자동으로 소멸되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집 살 사람이 많아진다 적어진다? 많아지죠. 그 수요가 증가, 수요 우측이동 이렇게 되지. 수요가 증가하니까 이 아파트 가격은 올라간다 내려간다? 올라간다. 원래 1억짜리 있었는데 1억 2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수요 증가로. 그러면 요만큼 초과이윤이 발생하죠. 초과이윤, 수요 증가로 초과이윤이 발생하면 공급자가 1억 2천에 팔아먹고 갈 수 있죠. 그래서 초과이윤이 공급자를 먹게 됩니다. 공급자가 먹게 되죠. 부인을 도왔더니 남편이 좋아졌더라 이 말이죠. 수요 증가로 당연히 공급자가 이때 이거 살던 분을 보고 기존 소유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기존 소유자. 기존 소유자는 언젠가 이 집을 팔고 이사가거나 돌아가시거나 그런데 원래 1억짜리 집인데 1억 2천에 팔까 합니까? 그럼 초과 이윤을 먹고 갈 수 있죠. 원래 살던 사람, 기존 소유자 갑. 어른 이걸 1억 2천 주고 샀습니다. 1억 2천 주고 사가지고요. 다른 주택이 없다면 독점을 누리되 자기는 1억 2천에 팔고 가야니까 정상이윤밖에 못 먹습니다. 그러면 얼려는 갑은 초과이윤을 2천만 원 먹고 가는데 나는 독점이지만 주변에 주택이 없다면 독점이지만 정상이윤밖에 못 먹죠. 그러면 공평하다, 불공평하다? 불공평하죠. 그래서 이 지역지구제의 장점과 단점. 자, 지역지구제는 우리 민법이다, 공법이다? 공법이지, 공법. 공법의 장점은 뭘까요? 공법의 단점은 뭘까요? 자, 장점, 단점. 장점은 늘려줘야 되고 단점은 줄여줘야 되는데 공법의 장점은 이 뭡니까 이게? 공평성, 공공복리에 맞도록 공평성을 추구하는 이게 장점이고 단점은 불공정한 게 단점이겠죠. 이거 지역지구제 때문에 갑은 초과이윤 먹고 갈 수 있었는데 어른 정상이윤밖에 못 먹으니까 차별을 당했잖아요. 공평성 문제, 형평성 문제가 유발된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학교론 책 전체에서도 마찬가지 공법, 공공재가 나오면 장점은 공익추구 장점이고 단점은 그 자체가 단점이라 불공정한 게 단점이다. 이렇게 항상 언급하면 됩니다. 다른 말 쓸 필요 없고 그대로 가시면 돼요. 자, 목적 읽어봅시다. 목적. 지역지구제는 어울리지 않는 토지 규제함으로써 이게 이제 주택하고 공장하고 같이 있으면 안 어울리잖아요. 안 어울리지. 응? 이 친구는 담배를 안 피우는데 옆에 있는 친구는 담배 빵빵 피우고 같이 있으면 이게 좀 안 어울리지. 그지? 그래서 담배 피우는 사람끼리 어울리고 안 피우는 사람끼리 어울리고 이렇게 하듯이. 규제함으로써 부의 외복가를 제거하거나 요 부의 외복가 요걸 요 놈을 제거하거나 또는 감소시키는 이게 목적이다 이 말이지. 당연하죠. 자, 그 다음 넘겨버리고 자 넘기시고 단기 효과, 장기 효과. 자, 수요 움직임은 부동산 시장에서 항상 수요는 현금으로 사기 때문에 주로 현금은 유동성이 워낙 뛰어나니까 당장 집값이 싸면 수요 증가고 집값이 싸면 수요 감소입니다.
수요자한테 호재면 수요 증가하고 악재면 수요 감소 바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수요는 단기 즉각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 수요는 즉각 움직인다. 요거 하나 그대로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장기는 자, 주택을 공급을 증가시키려면 신축 기간 오래 걸리죠. 또 기존 살던 분도 중고주택 공급할 때도 이사갈 준비를 하고 공급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리죠. 평균적으로. 그래서 공급 증가는 장기, 수요 증가는 단기. 이렇게 아예 딱 판박을 해놔야 됩니다. 수요 증가는 증가 감소는 단기고 수요 움직임은 단기, 공급 증가 감소는 장기다. 이렇게 일단 기본 인식을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면 1억짜리 주택이 1억 2천 되니까 2천만 원 초과 이윤, 이 초과 이윤이 공급자 호주머니에 들어갑니다. 살던 사람, 집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공급자가 맞죠. 언젠가 또 팔고 공급자한테 돌아갑니다. 그럼 공급자가 시장에 초과 이윤이 있으면 진퇴가 자유롭다. 먹으러 들어가지. 초과 이윤 있는 곳에 항상 먹으러 들어갑니다. 시장에서는 당연하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공급을 증가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전에도 요게 1억짜리 집이라면 지금 또 공급 비용이 1억 든다면 그만큼 공급이 증가해서 초과 이윤이 전부 다 소멸하고 원래 위치로 올 수 있고, 만약에 전과 동일한 아파트를 건축하는데 1억 1천만 원 든다면 조금밖에 증가를 못해서 1억 1천만 원 생산 비용이 증가하면, 생산 비용이 1억 드는데 1억 1천만 원 들면 전에보다 가격이 전에 1억인데 1억 1천만 원 올라가죠. 생산 비용이 저렴해지면 9천만 원 되면 9천만 원 되면 당연히 가격이 9천만 원까지 내려옵니다. 이렇게. 자, 저 밑에 기억년 D급 보이죠? 비용 일정, 그 밑에다가 불변 이렇게 적어두시고, 비용 불변 산업이라면 주택 가치는 원래 수준까지 하락한다. 이렇게도 나오고, 그 밑에다가 가격 불변 이렇게 써놓읍시다. 가격 불변. 비용 증가 산업은 원래 가격 수준보다 높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가격 상승 이렇게 적어두시고, 가격 상승. 비용 감소 산업은 원래 가격 수준보다 낮은 수준, 가격 하락 이렇게 쓰시고, 가격 하락. 빵 소유마가 빵을 생산 공급하는 빵집을 운영합니다. 근데 빵 재료값이 비싸면 빵값을 더 높게 받죠. 원가 많이 들어가면 더 높게 받지. 재료값이 똑같으면, 전과 똑같으면, 어제하고 오늘하고 똑같으면 똑같은 가격을 받으면 되고, 재료값이 싸면 가격을 더 낮게 받을 수 있죠. 정상 이윤만 포함된 상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불변면 가격 불변, 비용 증가하면 가격 상승 더 받아야 되고, 비용이 감소하면 가격 하락 9천만 원 더 싸게 받아야지. 그 당연하죠. 당연하지. 그래서 그 기억년 이것은 동산이나 부동산이나 정상 이윤만 받는 그런 시스템, 시장에서는 다 같습니다. 다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공급을 증가하되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공급량도 조금밖에 증가를 못하지. 그러면서 1억 1천만 원 받아야 돼.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전과 똑같이 1억 들어간다면 똑같이 이렇게 증가해서 1억 받으면 되고, 싸지면 9천만 원 들어가면 당연히 훨씬 많이 증가해서 가격 더 싸게, 전에보다 1억보다 저렴하게 가격 하락 이렇게 합니다. 그 세 가지. 이것도 외울 속성은 아니죠. 기본적으로 어디라도 다 마찬가지니까. 자, 그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저 위에 단기 효과. 자, 단기 효과. 단기는 수요 움직임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블랙박스에 둘째 줄에 보니까 단기 효과 해서 수요 증가. 단기는 수요가 증가하니까 주택 가치가 상승하죠. 그 밑줄만 끊으시고. 1억짜리가 1억 2천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 장기 효과. 주택의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서 기존 공급자들은 초과 이윤을 획득한다. 원래 살던 사람 값은 2천만 원 초과 이윤 먹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고 시장에 추가 공급 진입합니다.
그래서 공급이 증가하겠죠. 공급이 증가. 그래서 그 밑에 블록박스 보시면 두 번째 블록박스 보시면 둘째 줄에 공급 증가. 자, 아파트 공급이 증가하면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죠. 그래서 가격 하락. 근데 가격 하락이 어디까지 하락할 것이냐 이 말인데 어디까지 하락할 것이냐. 전에도 1억이면 지금도 1억까지 갈도록 초과이온 다소할 때까지 가격 불변, 비용 불변이면 가격 불변, 비용 증가면 가격 상승, 전에보다 1억보다는 1억 1천만 원. 비용이 하락하면 9천만 원밖에 안 들면 가격이 하락, 1억보다는 하락, 9천만 원 이렇게 되는 것이. 자, 이 내용도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남편이 갈비를 해달라는데요. 갈비 해달라는데. 근데 갈비 재료 사러 정주점에 갔더니 전에는 2만 원이면 딱 양이 맞았어요. 근데 지금 가니까 3만 원 달래. 그러면 더 많이 갈비를 더 많이 해줄 수 있다. 적게 해줄 수밖에 없다. 2만 원치 사가지고 하려면 더 적게 해줄 수밖에 없지. 근데 15,000원 싸대. 전에보다 재료값이 싸대. 그럼 더 많이 해줄 수 있죠. 2만 원 가지고 훨씬 더 해줄 수 있지. 전에하고 가격이 똑같아. 똑같으면 전에처럼 그 양 해주면 되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디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맨 아래 가시면 사전적 독점이란 말이 있죠. 사전적 독점. 이게 바로 아까 감남이래, 감남. 열로 기존 소유자가 사전적으로 독점이란 말은 다른데 주택 공급이 안 된다. 주변에 안 되면 이 독점이란 독점인데 그러면 이 갑은 기존 소유자는 초과이온 2천만 원 먹고 갈 수가 있죠. 요 사전적 독점 초과이온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자, 다음 페이지 사후적 독점의 말 있잖아요. 사후적 독점은 얼려가 1억 2천 주고 사가지고 독점 공급은 하되 자기는 1억 2천 받고 파니까 결국 정상이온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얼려가 감남 보고는 쟤는 덕을 톡톡히 받는데 나는 뭐야? 형평성 문제가 유발된다 이 말이지. 형평성. 그래서 그 밑에 양가로 5번에 동그라미 1번 지역 간의 집값 상승 차이 및 형평성 문제, 공평성 문제가 유발한다. 기본적으로 공법으로 인해서 나오는 문제점은 불공평한 이게 문제입니다. 어디라도 불공평하다, 형평성 문제가 있다 같은 말입니다. 가슴이 쓰린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넘겨버리고 한 장 넘기시가 192페이지. 자, 개발권 양도제, 그것도 별표. 개발권 양도제. 자, 저쪽 동네하고 이쪽 동네하고 정부가 시장 개입해가지고요. 저쪽 동네는 역사적 유물이 많고 또 자연 보존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존지역으로 설정했고 보존지역. 이쪽 지역은 개발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역 주기제를 설정했대. 우리 공부 공부하시면 개발과 보존과 개발 이 늘상 공부를 하게 되죠. 그러면 원래 개발 보존 지역 되기 전에 여기는 A가 땅 소유하고 있었고 저는 B가 땅 소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B는 개발 지역이니까 이만큼 개발을 했어요. 건축을 했대. 근데 A는 묶여버렸으니까 개발할 수 있다 없다? 개발이 안 되죠. 땅 소유권은 자기가 가지고 있지만 개발을 못하게 됐으니까 묶여버렸으니까 그린벨트 묶였다. 그럼 개발권이 날아가 버리죠. 그러면 이 보존지역 되기 전에 보존지역 되면 이런 손실 당할 우발 사항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보존지역 돼버리면 우발 손실이 실현 손실로 드러나 버립니다. 그러면 성질나죠. 그래서 괜히 A라는 사람이 저항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A가 요 시장을 통해서 B한테 디벨롭먼트 라이트 개발권을 트랜스퍼 양도 이전할 수 있도록 시장판을 정부에서 시스템을 깔아줍니다. 그러면 B는 A한테 가지고 1억을 주고 이 개발권을 시장을 통해서 이것도 시장입니다. 정부가 지출한다. 정부가 1억 보상한다 하면 틀리고 시장을 통해서 이 시장판을 만들어주면 그러면 B는 A한테 가서 이 개발권 요걸 1억이라는 돈을 주고 사와가지고 다시 자기가 추가 개발하면 되겠죠.
초개발이니까 개발 가치가 다른 비용 없다 치고 1억 2천인데 저 개발권 1억 주고 샀잖아요. 1억. 1억이라는 돈 주고 샀으니까 자기도 남고 B도 남고 A도 개발권 날라간 대가로 1억을 받았으니까 이제 덜 서운하고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치? 그래서 너 좋고 나 좋고 나 좋고 너 좋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해소를 한다 이 말이죠. 자, 여기서 보전지역하고 개발지역하고 어느 게 공공재고 어느 게 사적재겠습니까? 그렇죠. 이 우리 뭐 전국의 각 산도 보면 공공재입니까? 산도 보전재고 또 들판 이게 공공재 요소죠. 공공재. 이거는 사적재 요소겠지. 사적재. 상대적으로 사적 요소 강하고 이거는 상대적으로 공공재 요소 강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결론적으로 이제 공사익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핀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공사익 조화. 공익과 사익의 조화. 자, 다시 한번. 이거는 우리나라에는 있다 없다?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AB로 썼습니다. 값을 안 쓰고 AB로 씁니다. AB. 이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A라는 사람이 이 지역 땅 소유, B라는 사람이 저 지역 땅 소유하고 있는데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A 지역에 소유한 땅 지금 그린벨트 묶어버렸어요. 개발 못하게 묶어버렸어요. 그러면 손실이 되죠. 묶기 전에는 우발적 상, 컨디션식 우발적 상인데 묶어버리면 바로 그 손실이 나타나버죠. 이제 손실이. 그 다음에 이 개발적이니까 얼씨구나 좋습니다. 이래 되겠죠. 잘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제 개발해서 개발 이익도 얻고 이렇게 개발했습니다. 근데 정부가 개발 제한을 두가지고요. 추가 개발하려면 보전지역에 있는 개발권을 사와가지고 추가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발권 자체를 일정 한도로 제한합니다. 또 제한해야 한다고. 그러면 이제 돈을 1억 주고 요놈을 개발권을 시장을 통해서 이 시장이 마켓을 통해서 사오면 그러면 추가 개발할 수 있는 기라.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 문제 출제할 때는 시장을 통하여 이랬는데 정부가 보전지역에 보전한다 하면 틀리고 또 개발권을 이전함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소유권 이전합니다 하면 틀립니다. 그치?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하여 개발권 양도 이렇게 용어를 쓰는데 소유권 양도 이렇게 해서 다음 중 틀리게 찢으세요. 이렇게 출제를 종종 잘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결론은 봐서 이제 공익과 사익 조화 이루기 위해서 자 그러면 개발지역하고 보전지역하고 어느 지역이 후손을 자자손 후손을 위해서 보존해 놓은 거예요. 당연히 보전지역이겠죠. 그죠? 후손을 위해서. 이건 현 세대, 이건 차 세대를 위하여. 물론 둘 다 알고 보면 또 현 세대를 위한 게 됩니다만 상대적으로 보전지역은 차세대 개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읽어봅시다. 동그라미 4번. 개발이 제한된 보전지역 내에 토지 소유자 A에게 부여된 개발권을 개발이 가능한 지역 B 지역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이 가능하도록 하여 개발 가능 지역이 더 개발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이 제도는 개발권과 소유권을 분리, 그렇죠? 개발권과 소유권을 분리, 개발권 상실로 인한 우발 손실 AA, 우발 손실을 입은 A, 시장기구를 통하여, 그죠? 시장기구를 통하여, 마켓을 통하여 다른 곳에 개발권과 결부된 우발 이익으로 보상함으로써 B는 우발 이익이 생겼습니다. 우발 이익 보상함으로써 공사익 조화의 원리를 도모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넘겨버리고요. 넘기시고 195페이지. 자, 195페이지. 간단한 개념 이 이상 별로 시험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 이상 별로 시험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해두시면 돼요. 195페이지 이제 토지 공개념 나왔네요. 토지 공개념. 자, 토지 공개념입니다. 이때 이 토지는 자연이겠습니까? 경제적 공급이겠습니까? 어느 게 더 이 땅이 공공복리를 위한 공공재 기능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토지가 공공재가 되려면 물리적 공급 토지입니까? 경제적 공급 토지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물리하고 뭐하고 같은 말이다? 그렇죠. 자연. 자연은 네 거 내 거다. 우리 모두 다 거다. 우리 모두 다 거죠. 그래서 여기 토지라는 것은 자연의 토지예요. 자연의 토지. 자연의 토지. 자연의 선물인 이 토지는 우리 모두 다 거지 네 거 내 거일 수가 없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지. 토지 공개념. 토지 공개념. 그래서 공공재다 하는 그거 마시면 그 밑에 뭐 무슨 말이라도 다 흡수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넘겨버리시고 197페이지. 자, 주택정책 별표 매년 출제입니다. 주택정책 매년 출제합니다. 자, 넘기시고 혼자 199페이지. 199쪽에 주택정책 중 3대 정책이 있는데 임대주택정책, 임대주택 3대 정책이 있습니다. 가로 1번에서 임대료 규제정책 보입니까? 그렇죠. 이제 임대료를 첫 번째 임대료를 규제하는 정책이 있고 이 규제가 상한가 규제입니다. 상한가 규제. 그 이상 올리지 마라 이런 얘기고 그 다음 2장 넘겨보시면 자 2장 넘겨보시면 임대료 보조 임대료를 보조를 해준대요. 보조 정책이 있고 그 다음에 우측에 보니까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있죠. 공공이 정부가 직접 임대한대. 이 세 개 이걸 보고 이제 바로 임대주택 3대 정책 매년 시험 나오니까 잘 해두셔야 되죠. 특히 요놈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 요즘은 또 이쪽으로 또 관심이 많아졌죠. 우리 실무에도. 자, 그러면 임대료 규제 상한가 규제한대. 임대료 상한가 규제 정책이다. 이 말은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룸 방 한 개 시장 원리에 냅두면 임차인, 임대인 시장 원리에 냅두면 이 규제를 안 했을 때 방 한 개 30만 원 월세 주고 받고 임차로 주고 임대로 받고 이렇게 한대요. 자, 그게 이제 시장 가격이죠. 이 시장 가격 프라이스. 시장 가격이 30만 원에 임대차 하는 거예요. 가만히 냅두면. 근데 임차인이 약자다, 임대인이 약자다. 당연히 임차인이 약자죠. 임차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시장에 개입합니다. 그럼 비싸니까 가격 규제, 가격 통제, 프라이스 컨트롤, 가격 규제를 해서 20만 원 이상 임대차지 마라 이렇게 규제를 했어. 그럼 30만 원 임대차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된다? 다음 달부터 당장 이렇게 낮춰래. 20만 원 낮춰래. 그러면 임차인이 좋다, 임대인이 좋다? 임차인이 다음 달부터 당장 20만 원 주니까 당장은 좋죠. 당장 좋습니다. 임대인은 좋다 안 좋다? 30만 원 받던 걸 20만 원 받으니까 손해잖아. 손해지. 당장 안 좋습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이제 임대사업 재미없다. 친구들이 야, 그 주택 임대사업 좋냐 이렇게 나오면 지금 안 좋아. 별로. 이 정부가 규제한 바람에 더 적게 받아가 이 돈도 안 돼. 손해다. 그러면 임대인은 손해볼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이거 뭐 벽지, 도배, 뭐 화장실, 보일러 고장나도 잘 고쳐준다, 안 고쳐준다? 잘 안 고쳐주겠죠. 벽지도 누렇게 그대로 둔다고. 그러면 질이 떨어지겠죠. 20만 원치밖에 서비스 안 해준다고. 임대인이. 임대인 보고 손해보라 할 수는 없잖아요. 상대적으로 약자 도록했으니까 그 사적으로 임대인은 당연히 벽가도 그대로 신경 안 쓰고 화장실인지 뭐 보일러든지 뭐 장판이 뭐 이렇게 뭐 주변에 이 주택 질이 떨어지겠죠. 20만 원치밖에 안 해준다고. 그리고 앞으로 친구가 원룸 건축해서 임대사업 들어오려면 들어오라 합니까? 두지 마라 합니까? 두지 마라 하고 공급 증가도 안 되고 또 오히려 자기도 내가 이거 공장으로 바꾸거나 다른 걸로 상가로 바꾸거나 다른 걸로 용도 변경해서 건축물을 주거가 아니고 상가로 바꾸겠다 이렇게 나도 다음에는 전환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럼 공급량도 줄어버리죠. 공급도 줄고 공급량도 감소하고 이런 사회 버린다고 공급자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장 다음 달에 20만 원 주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방 한 개 더 구하자. 좀 우리 좀 넓게 살자. 이렇게 해서 저가면 수요가 증가하죠. 저가면 수요량도 증가하고 수요가 증가한다고. 그럼 초과 수요가 발생하겠지. 이것 두 개만 가지고도 기본적으로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 매년 나오지만. 자, 이걸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한 걸 보면 좀 더 정치하게, 좀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래프를 걸어보면 이게 임차인이고 수요곡선, 임대인이 공급곡선이지, 공급곡선. 원래 시장 가격은 월세가 30만 원 임대차 했다고. 근데 정부가 임차인을 도우려고 20만 원 이상 임대차지 말았고 이렇게 규제를 한다, 규제. 그러면 수요량은 증가하죠. 이렇게 싸니까 수요량이 증가하겠죠. 또 싸니까 공급자는 공급량을 줄일 거 아닙니까? 이렇게 줄여버렸어. 줄였어. 그러면 요만큼이 뭐다? 싸면 초과 수요이죠. 그죠? 초과 수요. 이게 초과 공급이다. 이렇게도 출제 다음 주 틀린 거 찍어라. 이렇게 들어 나옵니다. 아니, 싸면 사는 게 많아지지 파는 게 많아질 리는 없잖아요. 싸면 초과 수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앞에서 우리 기본적으로 다 했습니다. 이렇게 되고, 근데, 그러면 공급량이 요만큼밖에 없으니까 내가 만약에 직장이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 갔대요.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 가면 내가 이 방을 빼고 20만 원짜리 이 방을 빼고 저기 경기도에 가서 다시 신규 임차를 해야 될까 이거. 근데 수요 공급 논리를 보면 공급이 요만큼밖에 안 돼 있으니까 수요자는 이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임차를 해야 되는 기라. 그것도 정부 몰래, 정부에서는 계약서는 20만 원에 사인을 해야 되고 정부 제출하고 이때까지 돈은 없어도 양심껏 살았는데 이만큼 정부 몰래 암시장 뒷거래를 한다는 게 뒷거래. 45만 원. 그것도 블랙마켓 프라이스, 암시장 가격 뒷거래 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 저소득자가 45만 원 지불 능력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몸으로 때우고 완전히 이제 노예가 되는 거야 이게. 이 노예가 된다니까. 그래서 서울에서 경기도로 직장이 이사를 가더라도 서울 방을 못 뺍니다. 떼고 경기도 가서 임차를 하려면 하늘의 별 따기죠. 그것도 불법으로. 그죠? 정부 앞에서는 20만 원 통제하고 있으니까 20만 원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뒷거래로 25만 원 더 주고 들어가야 된다니까. 여기 방 빼는 사람 없을 때 강제로 빼내고 자기가 삐집고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런 불상사가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시장 가격은 이미 사라졌고 없고 프라이스 컨트롤 통제 가격과 프라이스 블랙마켓 프라이스 암시장 가격 두 개 이렇게 더블 프라이스 이걸 이중 가격이래. 이중 가격. 이중 가격. 이렇게 이상한 가격이 생겨난다니까. 정부는 이거 불법이니까 암시장 통제 비용이 많이 들고 임차인은 이사 못 가죠. 이사 못 가지. 그래서 이제 서울집에서 경기도까지 출퇴근하는 거예요. 교통비용 엄청 들어가죠. 사회 혼잡 비용, 사회적 비용이 훨씬 증가하게 되고 또 이 방 빼고 만약에 절로 들어가려면 벌써 불법을 해야 되는 게 안 하고는 안 돼 이게.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또 여기 이 집에 살더라도 임대인이 자기도 손해볼 수 없으니까 임대 공급 비용을 줄인다 이 말은 장판지 안 갈아준다 이 말입니다. 20만 원의 비용만 투입하는 거야. 그러니까 질적 수준이 뚝뚝 떨어지죠. 삶의 질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임차인이 좋다 안 좋다? 임차인이 이거 완전히 눈에서 피눈물이 떨어지는 거야. 피눈물이 떨어져. 임대인이 좋다 안 좋다? 임대인도 안 좋죠. 안 좋지. 피눈물 떨어질 리는 없어. 자기는 이 투자가 안 좋으면 다른 데 투자하면 되니까. 고소득자로서. 임차인을 도로 갔다가 임차인을 찍이는 정책이래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전월세 규제 상한제 이거 현 정부에서도
하려고 많이 내겠죠. 근데 대체로 전 세계 경제학자 8, 90%가 반대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임차인을 도우는 게 아니라 서민을 도우는 게 아니라 포퓰리즘 정책이다 이렇게 이걸 보고 이걸 반시장 정책. 시장에 친합니까 반합니까? 반시장이라 반시장. 시장을 죽이는 정책이다 이 말이죠. 공급자도 안 좋고 수요자는 피눈물 나고 또 정부도 전에는 30만 원 기준 임대소득세 과세하다가 이제는 20만 원 기준 임대소득세만 과세해야 되니까 세금 수입도 줄어들지. 그리고 그게 블랙마켓 통제하는 비용이 또 들잖아 정부 입장에서. 그러니까 임대인도 안 좋고 임대인도 안 좋고 정부도 안 좋고 올 로스다. 올 로스. 시장판을 깨버리니까 전부 다 손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옛날 후진국형 OECD가 이렇게 거의 안 해요 이제. 우리도 옛날에 이거 많이 했죠. 분양가 상한제도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도. 그 매매 시장일 뿐이고 요는 임대차 시장인데 이거 유사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우리 나중에 공부해서 분양가 상한제 이렇게 공부할 겁니다만은 자 결론은 이 좋다 안 좋다? 갖다 버려야 돼. 갖다 버려야 돼. 정치에서 하라는 것은 포퓰리즘 정책 아니라 표퓰리즘 정책이다. 표 없는 정책이 보이다 이지. 반시장 정책.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임대료 규제 정책이다. 자, 199페이지 저 아랫부분에 199페이지의 기억. 최고 임대료 규제는 균형 임대료 30만 원. 이 균형이 시장 균형 임대료 30만 원이거든요. 30만 원보다 낮은 수준 20만 원으로 최고 임대료를 설정하여 두고 이 말입니다. 20만 원. 이 임대료 이하 거래하는 것은 자유지만 20만 원 이상 거래하지 말아야 했으니까 19만 원, 18만 원, 17만 원 임대차 하는 건 상관없죠. 근데 21만 원, 22만 원, 30만 원 임대차 하면 안 되지. 상한가 규제니까. 그 임대료 이상 거래하는 것은 법으로 제재하는 제도다. 이는 임차인 소비자 보호, 수요자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 다음에 니은 정부에서 규제하는 임대료 한도가 시장에서 결정되는 균형 임대료 30만 원보다 높다고 한다면 만약에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야 40만 원 이상 40만 원 이상 임대차지 말았고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 임대료 규제 상한제를 설정했다면 이거 의미가 없지. 40만 원 이상 임대차지 말아야 했잖아요 정부가. 그럼 그 이하 30만 원 하고 있으니까 쓸데없는 소리죠. 30만 원 임대차 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지. 그래서 이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 자, 이것도 우리 시험에 2번이나 나왔어요. 높다고 하면 시장에서 주택 가치와 공급량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줄 꺼놓으시고.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임차인이 30만 원 주고 임차를 하고 임대인은 30만 원 받고 임대를 하는데 정부가 괜히 들어와서 야, 그 40만 원 이상 임대차 해마라하면 그보다 이하로 30만 원 하고 있거든. 아무런 영향을 안 받잖아요. 자, 효과. 전부터 효과. 기업. 기업. 균형 임대료 30만 원보다 낮은 임대료 20만 원 설정은 그만큼 초과 공급이 발생합니까? 꼭 별표해주고. 초과 수요지. 초과 수요. 싸면 초과 수요다. 가격이 싸면 초과 수요다. 공급이 부족이다. 이 말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비싸면 뭐가 생긴다 했었잖아요. 비싸면 많이 사고 싶다. 많이 팔고 싶다. 많이 팔고 싶지. 초과 공급. 그 말은 빠른 속도로 나와야 됩니다. 이제 한 2학년, 3학년쯤 되면 즉각적으로 바로 나와야 돼. 그 다음에 니은.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자들은 이 투자는 이제 임대인이에요, 임대인. 임대인가 임대사업 투자했잖아, 임대사업. 투자자들은 임대주택에 자금을 신규 투자하는 것을 기피하고
친구가 야, 너 원룸 임대하는데 나도 들어갈까? 이렇게 신규 도지사는 맞겠죠. 그러니까 신규 투자하는 걸 기피하고 그다음에 기존 임대부동산도 다른 용도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나도 야 이게 이제 좀 이따가 이거 상가로 용도 전환할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이 경우 전환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이 전환 비용을 능가하는 용도 변경, 각종 비용 증가하는 한 투자자들은 계속적으로 상가로 전환하려고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디귿. 임대료 규제는 임대부동산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전에는 30만 원이니까 30만 원 그 서비스를 받았다고. 이 공곡선이 비용입니다. 공급원가 30만 원씩 서비스를 받았는데 이제는 20만 원 여기 와버렸죠. 20만 원 비용 서비스밖에 안 해준다니까 임대인도. 이해가시죠? 질적 저하 가져올 뿐만 아니라 고소득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음성적 지불을 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은 그러니까 다른 데 이사 가면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 가면 45만 원 내야 되는데 그 부담할 능력이 없다 이거지. 저소득층은. 음성적인 지불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임차인들은 집을 구하기가 더욱더 하늘의 별 따기다.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사도 못 가고 아들, 딸 시집장가 보내야 되는데 시집장가 가면 새 집을 하나 얻어줘야 되죠. 그것도 못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이런 불상사가 벌어진다고. 그 다음에 리얼. 임대료 규제는 기존 임차인들의 이동을 저하시킨다. 이사 못 간다 이지. 경기도로. 왜냐하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그 경기도에 집이 없잖아. 집이. 집을 구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현재보다 훨씬 더 높은 임대료 45만 원 암시한 가격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 있는 프라이스 블랙마켓 프라이스 이걸 지불해야 된다니까. 그것도 불법으로 정부 몰래. 이중 가격 형성된다. 그죠? 이중 가격 더블 프라이스. 이러한 이동의 제한은 개인적으로 더 많은 교통시간을 허비하게 만들고 이제 서울에서 경기도까지 출퇴근하는 길이야 이게. 사회적으로 교통 혼잡 문제를 야기시켜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그럼 이사도 자주 안 하게 되면 이사를 자주 안 하게 되면 이사시 센터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도 안 되죠. 그럼 벽지, 도배장사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공인중개사, 중개 된다 안 된다? 골치 아프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임대인, 임차인, 정부 이렇게 하면 얘기했지 파생적, 사회적 반시장 정책이 많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발상은 하지 맙시다 이 말이지. 오른쪽 요리 분양가 규제 공법에서 할 사항이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기가 임대료 보조 정책. 자, 임대료 보조 정책 거기도 별표.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후진국형이고 이제 OECD 명색이 선진국형으로서는 이쪽으로 와야 합니다 이 말이지. 임대료 보조. 임대료 보조는 이게 이제 매달 현금 10만 원씩 찔러줄게. 자, 집 없는 사람이 서울에 많습니까? 제주도 많습니까? 서울에 많죠. 서울의 주택 자가 보급률이 한 50% 정도 채 안 돼요. 이게. 집 없는 사람이 반이거든. 그거 이제 제일 많죠. 그 서울에서 제일 먼저 시행을 합니다. 시골보다는. 자, 현금 매달 10만 원씩 주는 거예요. 매달 10만 원씩. 현금 지급 또는 소득 보조다 이렇게. 그럼 소득이 10만 원씩 증가하게 되죠. 이렇게 주는 방법 있고. 자, 현금 소득 보조 또 바우처 줄게. 바우처 쿠폰. 요즘 뭐 각종 바우처가 많습니다. 그죠? 바우처 시스템. 이 말은 상품권을 10만 원짜리 준다 이런 얘기예요. 상품권. 현금을 주니까 이게 집 임차하는데 안 쓰고 소주 사 먹고 삼겹살 사 먹더라 이 말이지. 그럼 정책의 의도대로 임차하는데 안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제한을 쓰므로 해서 바로 그냥 상품을 주면 여기만 쓸 수밖에 없죠. 주택 임차할 때 상품권 쿠폰 들고 상급에서 지어가서 이거 상금 주세요 하면 집주인이 얼굴 쳐다볼까 이거 아니? 안 주고. 그래서 이게 쿠폰을 주는 거야. 쿠폰을.
이 바우처가 바우처, 쿠폰, 상품권 이렇게 10만 원짜리 주면 자기 돈 20만 원 보태가 쿠폰 10만 원짜리 가지고 임대인한테 딱 주고 자기는 임차를 하고 그럼 임대인은 그 쿠폰 10만 원짜리 받은 거 차곡차곡 받은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정부에 제출하면 돈으로 준다 이 말이지. 그럼 임차하는 데만 쓸 수 있겠죠. 자, 이런 수요자에게 임차인에게 지원하는 방식이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그런데 만족도 측면에서 이 수요자 임차인의 만족도 측면에서는 어느 게 더 만족도가 큽니까? 현금 받는 게 만족도는 크죠. 그래서 효용 측면에서는 현찰이 좋다 이지. 그런데 현찰 주니까 상품권보다는 현찰 받으면 다른 재화 소비가 더 증가해버리죠. 그거 가지고 그냥 남편이 10만 원 들어온 가지고 소주 한 잔 먹고 돌아버렸는데. 그래서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이제 쿠폰을 주면 정부 정책 달성도는 이게 높잖아, 그죠? 효용은 좀 떨어지지만 정책 달성도는 쿠폰 주는 게 좋다 이렇게. 요 두 개, 이 두 가지가 우리 시험 종종 출제가 잘 됐습니다. 잘 되는데 이 당연하죠, 당연한 거지. 자,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가격 집세 보조하는 그게 쿠폰이라 쿠폰 바우처라. 가격 집세 보조 이 쿠폰 가지고 10만 원 싸게 자기 돈 20만 원 보태가 30만 원짜리 방을 임차할 수 있다 이 말이지. 집세 10만 원 보조한다 임차할 때 집세 보조 임차로 가격이 10만 원 싼 거나 다름없다 이 말이죠. 자기 돈 20만 원만 가져가면 되니까. 주택을 임차할 때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런 말로 나오면 이게 쿠폰이란 뜻이라 바우처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비교하시면 잘해. 정책적 효과는 크다. 정책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둘째 줄에 정책. 그 다음에 우측에 소득 현금 보조 매달 10만 원씩 준대. 매달 10만 원씩. 그러면 둘째 칸에 그 효용 측면에서는 우월하다. 그 효용 동그라미 해두시고 만족도는 이게 크지 당연히. 자, 소득 현금 보조 그 밑에 두 번째 칸에 효용 측면에서는 이게 우월하다. 자, 단기 장기로 비교 한번 해보면 단기 장기 소비자 보조의 효과. 단기는 수요 증가입니까? 공급 증가입니까? 단기는 수요라니까, 단기 수요. 그러면 10만 원 이거 보조받으면 실질 소득이 증가했죠. 임차인이 실질 소득이 증가한 효과랑 마찬가지니까 수요가 우척 증가합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임대료가 올라간다, 낮아진다. 임차 수요가 증가하면 원래 30만 원 하던 임차료가 수요 증가하면 가격이 37만 원 이렇게 올라가는 기라. 올라가면 이 7만 원 초과이윤이 발생하죠. 이 7만 원 초과이윤은 임대인 호주문이 들어가는 기라 이게. 임차인한테 10만 원짜리 줬는데 임대인 호주문이 7만 원 들어가 본다니까. 초과이윤이. 왜냐하면 임대인이 30만 원에 임대하던 것이 임차 수요가 증가하는 바람에 더 비싸게 임대를 하죠. 똑같은 원룸 임대 물건을 두고 그 초과이윤이 임대인 호주문이 들어가지. 그럼 임대인은 초과이윤이 발생하니까 기분 좋다 안 좋다? 좋다. 저 원룸 하나 더 지어야지. 친구 보고 다른 사람 못 들게 숙면하더라. 아주 친한 친구한테 야 나하고 같이 하자. 술 한잔 먹으면서 살짝이 또 불러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공급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공급도 증가하지. 공급도. 장기 공급 증가, 단기 수요 증가, 장기 공급 증가 이렇게 하면 돼. 단기, 장기. 그래서 그 단기 보시면 수요 증가로 실질 소득 상승 효과로 수요 증가합니다. 그래서 기존 임대인은 초과이윤을 얻게 된다. 이게 임대인 호주문이 들어가 버려. 이게 이제 잘 생각이 안 날 수 있는데 임차인한테 10만 원 매달 보조해 주니까 임차 수요가 증가함으로 해서 가격이 상승해보죠. 가격. 똑같은 질의 임대 원룸이 30만 원 임대하는 걸 37만 원 임대하니까 이 초과이윤은 임대인 호주문이 들어갑니다. 서운해하지 마시고 임대인 호주문이 들어갑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러면 이제 공급자가 공급을 증가하는 기라. 초과이윤 다 소멸할 때까지 공급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가격은 원래 수준으로 복귀한다. 이렇게 돼 있죠. 아, 이거 올라가는 걸 규제한다? 그럼 이거 복합으로 같이 한다 이 말이죠. 못 오르게 하고. 지금 뭐 우리 1월 26일인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상가 이제 앞으로 몇 프로 이상 못 올린다? 5% 이렇게 나왔지. 5%. 9%였다가 내려왔잖아. 그죠? 주택은 아직 5%입니까? 이게 민법 시험 나와, 민법 시험에. 주임법, 상임법. 민법 시험 문제인데, 전에는 상가는 9% 이상 올리지 못하고 했는데, 이제 1월 26일부터 시행령을 바꿔가 5% 이상 이렇게 돼 있지. 하지 마라. 이제 5땡이라 5땡. 5%. 전에는 5구 피자인데, 5구 피자였는데, 이제 5구 피자가 아니고, 5분의 9분 피자 이렇게 나오대. 이제는 5%, 5땡이라 5땡. 근데 이렇게 높이니까 또 부작용이 뭡니까? 그대로 시장에서 고지고대로 정부 정책하는 대로 고지고대로 그대로 받아들입니까? 안 하잖아요. 임대인이 좋다. 임대료는 5% 이상 안 올릴게. 안 올린데 관리비를 높이고 다른 걸 가지고 다시 올리는 이런 부작용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임대인의 의지가 중요한데 임대인이 더 높이려는 의지가 있다면 부작용이 생긴다니까. 다른 게 불거지죠. 그냥 정부 정책 핀대로 그대로 안 따라갑니다. 이 문제는.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렇다 보면 임차인이 더 괴로울 수도 있어요. 장기효과, 가격은 원래 수준 30만 원 내려옵니다. 공급전 가면 가격 하락이지. 원래 수준 내려올 때까지, 초과연 다 소멸할 때까지 이렇게. 그 정도만 이제 하시면 됐고. 그건 이제 주로 우리 핵심 시험 문제다.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공공임대. 자, 공공이 정부가 임대를 한대. 그러니까 이거는 컴퓨터 보니까 직접이지, 직접. 앞에 저 두 가지는 정부가 시장에 간접적 개입 방법이라. 근데 요건 공공이 임대하니까 직접 개입 방법이라. 그 첫 줄에 보니까 정부가 직접 동그라미 하시고 직접 동그라미 쳤습니까?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것을 공공사회주택 정책이라 한다. 그럼 이 말이지 이제. 응? 시장에는 이게 방세가 30만 원인데 한 달에 정부는 싸게 20만 원에 임대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공공임대주택을 우리 뭐 국민 임대주택, 영구 임대주택, 뭐 행복주택 뭐 이런 거 많잖아, 그죠? 기업 임대주택 이걸 저렴하게 20만 원 임대하는 게라. 20만 원 임대하는 걸 100만 원 건설했다면 100만 원을 건설하면 그러면 사택시장에 30만 원의 임차인들이 너도 나도 이쪽으로 건너고 싶겠죠. 그렇죠. 조금만 된다면 이쪽으로 오고 싶어 합니다. 30만 원 주고 임차하느니 20만 원 임차하는데 가려고 하지. 그렇다면 사택시장에는 수요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게 사택시장이라, 사택시장. 자, 사적 마켓 시장에서 당연히 공적 시장으로 너도 나도 이사를 오지 당연히 옵니다. 그러면 사적 시장에서 수요가 감소합니다. 요 20만 원, 요 될 때까지. 21만 원만 돼도 제가 20만 원 더 싸거든. 물론 거래 비용을 감안하여. 그래서 수요가 감소합니다. 수요는 단기다, 장기다? 수요 움직이면 그렇죠. 단기지, 단기. 단기에는 수요 감소합니다. 사적시장이. 그럼 사적시장은 이제 가격이 20만 원 하락한다. 그럼 단기로 볼 때는 사적시장도 20만 원이고 공적시장도 20만 원이니까 양쪽 다 혜택이 있는 거죠. 단기에는. 근데 장기간 가면 장기는 뭐가 움직인다? 공급. 장기는 공급이 움직이잖아요. 그럼 이건 이제 30만 원에 임대하다가 20만 원 임대하니까 손실이잖아요. 이만큼 손해가 임대한테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 좋으니까 공급을 장기에는 감소, 이만큼 줄이고. 자, 공급 감소하면 가격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이런 것도 즉각적으로 바로 탁탁 올려야 됩니다. 공급 감소하면 아파트 공급 감소하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잖아요.
임대 공급 감소하면 임대료가 올라가는 거지. 바로 올라가는 거지. 그걸 뭐 생각해보고 내 답할게. 다음 시간에 이러지 마시고 즉각적으로 바로 던지셔야 돼. 나중에는 당연히 생각할 틈도 없이 바로 그냥 입에서 튀어나오면 돼요. 응? 그렇게 돼야 합니다. 기본적 수요 공급 움직임은.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다시 원래 수준으로 30만 원 올라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장기에는 사적 시장에 30만 원 혜택이 없고 임차인이 단기든 장기든 공적 시장은 20만 원 임차를 할 수 있으니까 혜택을 본다. 이렇게. 자, 한번 읽어봅시다. 저 밑에 단기 효과. 사적 시장과 공적 시장으로 분리되고 다른 지역으로부터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으로 저소득층 가구가 이동해 옴으로써 공적 시장으로 너도 이사를 오는 거야. 그래서 사적 시장에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합니다. 거기 밑줄 끊으시고 사적 시장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 감소. 그러면 20만 원 하락하지. 수요 감소하면 임대료가 20만 원 하락. 그래서 다음 페이지 맨 끝에 줄 단기는 사적 시장이나 공적 시장이나 다 모두 단기적으로 혜택을 보게 된다. 그 줄 끊으시고 모두 단기적으로 혜택을 본다. 그 다음에 장기. 자, 장기는 수요가 움직입니까? 공급 곡선이 움직입니까? 공급, 장기 효과. 장기적으로 사적 시장의 임대료 공급 물량은 감소하지만 사회 전체 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불변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100만 호 공적 시장이 증가하면 사적 시장에서는 100만 호 감소합니다. 여기 방 새로 생긴 만큼 일로 올까 이가? 그럼 여기 방이 100개 빠지고 여기 100개 방이 늘어나겠지. 그래서 요 방 빠지고 여기는 방 증가하니까 장기적으로 합치면 뭐 불변이다 이런 말을 해요. 불변. 예?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런 말 쓰면 안 되고 불변. 밑줄 끊으시고 장기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의 세입자만 혜택을 본다. 장기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 공적시장만 20만 원이지 사적시장은 혜택 못 보는 30만 원 원상복구 대부잖아요. 자, 처음 하시면 조금 헷갈립니다. 원래 수요 공급 30만 원인데 사적시장, 공적시장은 20만 원 임대를 한다고 20만 원. 그럼 너도 나도 당연히 공적시장에 가고 싶죠. 그럼 단기는 수요 움직임, 수요 감소. 수요 감소하면 20만 원 하락하죠. 단기는 양쪽 다 혜택이 있다. 장기는 이거 30만 원 임대하다가 20만 원 임대하면 손실이잖아, 손실. 가격이 내려가면 공급자가 손해지, 손해. 싸게 팔아야 되니까. 손실이 보니까 이제 임대사업 재미없다 해서 공급을 줄여보거든, 장기적으로. 그러면 공급이 감소되면 다시 가격이 상승하잖아요. 이 시장 가격은 수요 공급, 수급 상태에서 항상 나오니까. 수요 공급 결과로 나오는 거죠. 그럼 공급이 감소하면 원위치 올라가 보니까 장기는 혜택이 없고 사적 시장은. 공적시장은 장기든 단기든 30만 원에 20만 원에 임차하니까 혜택이 있다 이 말이지. 자, 그 다음에 그 안에 참고 소개 중공공 하는 말이 있죠. 중공공 임대주택. 요즘 하도 우리 다주택자 임대사업 등록하라고 정부에서 상당히 많이 권장이 오죠. 권유가 옵니다. 이 중공공은 공공이 아닌데 공공 이외 사적입니다. 사적. 개인이나 기업인데 임대사업을 등록하게 돼가지고 4년 이상, 8년 이상 이렇게 장기간 임대하겠소 하면 각종 세제 혜택도 주고 이런 아파트, 오피스텔, 아파트텔 요즘 아파트텔 하는 게 있잖아요. 아파트 구조로 오피스텔 건축한 거. 그런 것도 취득세도 경감해주고 보유가세도 경감해주고 양도세도 이거 다주택 보유하더라도 이게 종부세, 부자세 안 받고 배제시켜주고 양도세
그 말고 다른 주택 하나, 이 아파트 많더라도 내가 사는 거 나머지 10채가 있는데, 한 채는 내가 살고 나머지 99채는 이거 임대사업 등록하게 되면 이거는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를 줍니다. 비과세. 이런 각종 혜택이 많다고. 그래서 임대사업 등록하는 게 좋을까? 만약에 4년 이상, 8년 이상 임대한다면 어느 게 더 혜택을 많이 주겠습니까? 임대사업을 4년 이상 하는 걸 혜택 많이 주겠습니까? 8년 이상 할 때 많이 주겠어요. 그렇지. 장기 임대. 이거 하면 민간이지만 공공에 준한다. 이렇게 해서 싸게 준다니까. 세금이고 소득세고 각종 혜택을 줍니다. 이런 게 이제 나와있지. 자, 저 밑에 Q.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X를 찾아라. 자, 2번.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량을 증가시킨다. 자, 임대료 규제는 친시자입니까? 반시자입니까?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자를 억울하게 만들고 피눈물 나게 만드는 거죠. 정부 자신도 골탕 먹고 안 좋은 거지. 그래서 공급이 증가한다 말은 말이 안 되지. 반시자니까 공급도 감소해야지. 틀렸습니다. 그 임대료 보조 이거는 공공임대주 이거는 반시자겠습니까? 친시자겠습니까? 이거는 시장 사람들이 좋아하죠. 여기 보니까 임차인도 얼씨구나 좋다. 임대인 절씨구나 좋다. 이래 되는 거지 당연히. 그러니까 시장 이거 수요 증가해서 딸방 생기고 공급 증가해서 아들방 생기고 시집 장가 잘 보내고 이렇게 한다니까. 예, 공공임대주택 하니까 당연히 저렴한 임차주택이 생기니까 요즘 이제 우리 신혼 결혼하면 이런 거 하나 줘도 괜찮은데 아직까지 이건 안 나왔지만 우리 금리를 더 초저금리로 낮춰주는 게 곧 나오겠죠. 이런 거라든지 임대주택에 우선권 주는 이런 걸 개정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버리고요. 이제 208페이지 조세정책 세금. 자, 한번 쉬고 들어갑시다.